자, 오늘 수업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미켈란젤로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할아버지 보이죠? 미켈란젤로는 1475년 3월 6일 날 태어나서 1564년 2월 18일 날 돌아가십니다. 피렌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는 한 30년 정도 후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30년? 그래서 그러나 둘이는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대단히 강력한 신경전이 이 둘 사이에 있었어요. 어떤 그 성당의 최고 그 주교님이 한 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도 자기 성당에 남기고 싶고 미켈란젤로의 작품도 남기고 싶어가지고 두 사람을 함께 작업하도록 초대했어. 이쪽 벽면 미켈란젤로, 이쪽 벽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작품이 완성이 됐을까? 완성이 둘 다 안 됩니다. 왜? 둘이 싸우다가 물을 잡은 거예요. 둘이는 같이 냈더만. 자, 미켈란젤로는 어떤 사람이냐? 미켈란젤로는 아버지가 세금을 계산해주는 세무사였어요. 그런데 일찍 어머니를 여입니다. 아주 깐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유모의 손에 길러집니다. 유모의 손에 길러지는데 이 유모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조각가였습니다. 석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유모에게 길러지면서 유모의 남편과 망치와 정을 들고 놀던 그 습관 때문에 조각가의 길로 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유모에게 맡겨놓고 피렌체 시내 중심가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세금을 계산해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좀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9살 때였어. 피렌체 시장에서 초상조각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나이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대리석으로 요만한 조각을 땡땡땡땡 예쁘게 조각된 두상 조각을 옆에 딱 내두고 현수막을 밑에 딱 이렇게 써놓습니다. 초상조각 해드립니다. 가격 얼마. 9살짜리 꼬마가 그 옆에 딱 앉아있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한 애가 저런 조각을 했을까?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신기한 장면에 호기심을 가진 피렌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공 코시모 데 메디치가 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미켈란젤로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꼬마가 이런 조각을 해가지고 팔고 있네. 코시모 데 메디치가 그 애에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이 조각 네가 한 거 맞니?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너 요 조각에 귀 있는 부분이 좀 덜 된 것 같으니까 요것도 한번 고쳐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져와 볼 수 있겠니? 물어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손쉽게 귀를 또 손을 봐가지고 아주 예쁘게 딱 조각해가지고 딱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코시모 데 메디치가 호기심이 생겼어. 이 꼬마가 과연 귀를 잘 만들어 왔을까? 그래서 가서 봅니다. 과연 정말 잘 조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실험합니다. 얘야, 여기에 헤어스타일의 파마머리의 결이 좀 자연스럽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다듬어 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라고 그 다음날 그걸 다듬어 가지고 다시 시장에 가져갑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가 다시 호기심이 생겨서 와서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흡족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코시모 데 메디치가 결심합니다. 이 아이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태어나기 힘든 천재 중에 하나다. 조각의 천재다. 그렇게 확실하게 각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애한테 그럽니다. 내가 네한테 초상조각을 의뢰하는 것은 뭐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너는 내가 아버지한테 안내해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시모 데 메디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코시모 데 메디치가 이 무명의 세금 계산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세무사는 이 미켈란젤로 아버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차렷 자세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대공님. 코시모 데 메디치가 미켈란젤로 아버지에게 제안합니다. 자네 아들은 내가 지금까지 봐온 사람 중에 가장 조각의 천재적인 자질을 가진 친구다. 내가 이 아이를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우리 메디치가의 교육 환경에서 자라게 하겠다. 이 아이를 나의 양아들로 줄 수 있겠는가?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코시모 데 메디치의 양자 자격으로 메디치가로 들어갑니다.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보면 9살 때부터 길러집니다. 메디치가에서. 메디치가의 어린 자녀들이 교육받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엄청난 교육이었지. 거기에는 그지? 그리스 철학,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수사, 그 다음에 수학, 과학 다양한 영역의 학문들을 같이 교육받았다. 그때 당시 최고의 지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멋지게 성장시켜준 메디치가에 대해서 미켈란젤로는 대단한 충성심을 발휘합니다. 메디치가를 위한 조각들이 엄청났던 거죠. 그때 당시. 특히 줄리아노 데 메디치상, 로렌초 데 메디치상 이런 메디치가의 아주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그 무덤 조각들은 아직도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장한 미켈란젤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어. 르네상스 전성기의 천재조각가 화가이고 14세부터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던 거야. 9살 때부터 양육되어졌던 거고. 그리고 20대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 피에타를 완성했습니다. 피에타라는 조각 20살에 완성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정말 감동할 정도로 아주 사실적이면서 아름다운 조각입니다. 또 화가로서는 최후의 심판 등 많은 글작을 남겼다. 최후의 심판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의 일부분입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완성하게 되죠. 그는 르네상스 고전주의의 완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크를 예고했으며 후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직도 조각을 하는 친구들은 조각의 최고 본받아야 되는 스승으로 이 사람을 꼽습니다. 미켈란젤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재란 어떤 인물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인데 천재는 재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대단한 노력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72살까지인가 사셨는데 매일 끼니를 정어리 2마리와 강낭콩 5개 아주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 근면함을 보여주는 성실하게 조각한 그런 조각 작품들을 남깁니다. 엄청나게 많은 작품입니다. 조각 작업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라이벌 브라만테가 만든 함정에 빠져 원치 않은 벽화를 그려왔던 천재. 이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 브라만테는 건축가였어. 브라만테가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한 브라만테가 교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 내부의 천장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확 그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이 그 이야기에 솔깃하죠. 그러면 적임자가 누구겠는가 물어봅니다. 미켈란젤로가 적임입니다 라고 추천한 거예요. 이 사람의 브라만테의 생각은 이거였어. 미켈란젤로는 지금까지 조각만 해왔기 때문에 그림은 못 그릴 것이다. 만약에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미켈란젤로는 그림으로는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안을 해줍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줘버립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미켈란젤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기죠.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좀 있으면 보여준다. 알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요거 피에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시스티나 성당 내부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다 미켈란젤로 그린 거예요. 엄청난 작업 아니네, 그죠? 엄청난 노동의 대가입니다. 조수도 쓰지 않았어요, 미켈란젤로. 왜? 자기 붓터치의 느낌을 존중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혼자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먼저 미켈란젤로가 아주 나이가 들어서 조각했던 모세상입니다.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모습을 모세에 투영시켜서 조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상. 모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 판. 이거 무슨 판일까? 십계명판. 그 다음에 이 조각은 누굴까? 딩동댕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메디치가의 무덤 조각입니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들어준 거야. 줄리아노 데 메디치라는 메디치가의 아들 조각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활발했던 성격의 줄리아노 데 메디치. 밤과 낮이라는 그런 조각이 밑을 바치고 있습니다. 피에타상입니다. 요것도 피에타고 요것도 피에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의 모습을 그린 거죠. 피에타를 세 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그지? 요건 노예상. 근육과 골격, 그리고 또 힘이 이동하는 부분의 어떤 모습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조각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이 피에타는 이름이 론다르니니의 피에타인데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다가 돌아가십니다.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미완성된 작품이야. 마지막 작품. 요거 두 개가 노예상. 그 다음에 이게 20살에 만든 피에타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 실제로 가서 보면 예수의 손등에 있는 못자국, 그 피부의 질감, 근육의 구조, 그리고 천의 이런 느낌들까지도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미켈란젤로는 돌을 흙다루듯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여기 있고, 그리고 요 성모 마리아의 시선이 이쪽으로 회피되는 것은 보통 아이와 어머니의 어떤 관계는 아이 컨택을 통해서 만난다. 맞죠? 아이 컨택. 선생님과 여러분도 아이 컨택을 자주 하잖아, 그지? 그런데 아이 컨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모성에 대한 심리적인 상처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 성장했던 흔적입니다. 예술가는 자기 작품에 이런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인이 있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사인을 해놨죠. 그리고 이 조각이 바로 다비드상입니다. 5m 17cm 다비드상. 이 상을 조각할 때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상을 조각할 때 어떤 이야기가 얽혀 있느냐? 길이가 5m가 넘고 넓이가 한 30cm, 40cm, 50c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대리석 판이 있었어. 대리석의 질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교황이 이 대리석을 굉장히 아까워했어. 조각가들에게 이 대리석에 조각을 해줄 조각가를 찾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길고 높은 대리석은 중간에 정을 치면 반드시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리석에 멋진 작품을 만들 조각가를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지원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미켈란젤로는 그때까지의 조각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전체적인 덩어리를 떼내는 조각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완성을 해서 껍질을 벗기듯이 이렇게 조각을 해나왔던 조각입니다. 조각 방식에 완전한 혁신을 가져왔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조각 이러면 바로 이 다비드상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다비드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아.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아. 오케이? 그런 사람. 자, 그 다음에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길이가 40m에 넓이가 13.4m. 40m에 13.4m에 엄청 거대한 작품인데 제작 기간은 6년이었어요. 미켈란젤로는 교황에게 이 작품을 의뢰받고 난 다음에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절대 누구도 이 작품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비계를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 차양을 덮어달라. 그래서 아무도 제작하는 과정을 볼 수 없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교황이 그렇게 다 해줬어. 그리고 6년간 그 비계 위에서 먹고 일하면서 6년을 보냅니다. 이렇게 천장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실 교황이 깜짝 놀랍니다. 왜? 너무 빨가벗은 사람을 너무 많이 등장시킨 거예요. 어떻게 성당 천장에 이런 거를 그려놓을 수 있노? 이러면서 교황이 발끈했는데, 그런데 지우라고 명령을 못합니다. 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작품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시티나 성당 천장화를 일반적인 관광객의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미켈란젤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